임신부 살해와 생존한 아기의 기적.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남편이 출산을 앞둔 아내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초기 정보에 따르면 이 여성은 잔혹한 폭력의 피해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는 현장을 떠나기 전 피해자의 몸에 일부 개인 소지품을 남겨두고 간 것으로 밝혀져 사건은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왜 그렇게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는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아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사건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함께 밝혀보시죠.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27세였던 미츠코 쇼우야 씨로, 그녀는 최근 야스오 쇼우야 씨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두 부부는 첫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며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미츠코의 출산 예정일은 사실 3월 13일이었으나 5일이 지나도록 아기가 태어날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남편 야스오는 항상 매우 걱정하고 신중했습니다. 매일 그는 최소 2번 집에 전화를 걸어 미츠코와 아기가 건강한지 확인했습니다. 온화하고 사려 깊은 성격을 가진 미츠코는 남편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했으며 가벼운 집안일을 하면서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사건 당일, 쇼야 야스오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집에 전화를 걸어 아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미츠코는 평소와 같이 차분한 목소리로 아직 출산 징후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괜찮아 보였고, 야스오는 첫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는 아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6시 50분경, 쇼야 야스오는 평소처럼 집에 돌아가기 전 2번째 전화를 걸어 아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매일 유지해온 습관이었으며, 특히 미츠코의 출산 예정일이 지나 그녀의 건강 상태에 대해 항상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전화벨이 3번 울리면 미츠코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화벨은 울렸지만 미츠코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은 계속해서 울렸고 야스오는 기다렸지만 반대편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10번을 넘게 울려도 아무도 받지 않자 야스오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야스오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그는 미츠코가 친구를 만나러 나갔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전화를 받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녀는 쉬고 있거나 집안일로 바빠서 전화벨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희망이 남아 있었고, 집에 가면 모든 것이 설명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 1시간 후, 쇼야 야스오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2층은 평소처럼 불이 켜져 있어야 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현관문으로 다가가자 야스오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항상 잘 잠겨 있어야 할 문이 반쯤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지만 야스오는 아내가 실수로 문을 잠그지 않았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바로 침실로 가려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상한 느낌이 계속해서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침실에 들어서자마자 야스오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미츠코가 이미 출산한 것일까? 라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불을 켜서 아내와 아기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가 기대했던 미츠코가 첫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대신 믿기 어려운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피로 범벅된 채 바닥에 가만히 누워 있었고 잔인하게 고문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 옆에는 아직 탯줄로 어머니와 연결된 아기가 있었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본 야스오는 한 가지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구하기 위해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야 한다. 그는 재빨리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 항상 놓여있던 전화기를 찾으려 했지만 전화기가 사라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야스오는 곧바로 1층으로 달려가 이웃집 문을 두드려 전화기를 빌려 응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과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었으며 의료진은 미츠코가 이미 사망에 구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후 부검 결과 미츠코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지만 두 손이 뒤로 묶여 있었고 목은 전기선으로 단단히 조여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약 38cm 길이, 8cm 깊이의 상처가 그녀의 가슴에서 배 아래쪽까지 이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상처는 미츠코의 배를 완전히 열었으며 태아는 자궁에서 거칠게 꺼내져 한쪽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법의학자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범인이 미츠코의 배에 넣어둔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현관에 있던 전화기와 미키마우스 열쇠고리였습니다. 이 두 물체는 미츠코의 몸에 비정상적으로 삽입되어 사건을 더욱 잔인하고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츠코를 구할 수는 없었지만 다행히도 범인에 의해 자궁에서 꺼내진 아기는 생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아이의 위급한 상태를 확인한 후 구급차는 즉시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해 긴급 검사와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매우 거칠고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꺼내져 아기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들은 아기의 몸에서 3개의 명백한 상처를 발견했으며 그중 하나는 왼쪽 무릎에, 다른 2개는 왼쪽 허벅지 안쪽에 있었습니다. 이 상처들은 아기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특히 많은 출혈과 냉기로 인한 체온 저하로 인해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아기가 응급실로 옮겨졌을 때 상황은 매우 심각했고 의사들은 생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쇼야 야스오와 할아버지가 즉시 혈액을 기증하여 아기에게 수혈했고 그 결과 아기는 잃어버린 혈액을 보충하고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이 발생한 지 단 15일 만에 아기가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던 아기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아기의 생존은 쇼야 야스오와 그의 가족이 겪은 비극적인 사건 후 남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여전히 범인의 잔인한 범행 방식과 동기가 미해결된 미스터리라는 점입니다. 조사 과정 내내 경찰과 시민들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한 가장 큰 질문은 범인이 왜 잔인하게도 전화기와 열쇠고리를 피해자의 자궁에 넣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건에서 가장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부분으로 간주되며 여러 가지 가설을 불러일으켰지만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답변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의학자의 부검 결과에서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미츠코가 전기줄로 목이 졸려 사망했으며 사망 원인은 질식이라는 것입니다. 쇼야 야스오가 바닥에 흩어진 피 웅덩이를 발견했을 때 법의학자들은 그 피가 처음에 미츠코를 죽이기 위해 배를 가른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사망한 후 범인이 날카로운 칼을 사용해 배를 갈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배가 가르기 전에 살해되었으며 그녀가 죽은 후 이 상처에서 피가 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의학자들은 미츠코의 산도를 검사한 결과 산도가 완전히 닫혀 있었고 이는 아기가 비자연적인 방식으로 강제로 자궁에서 꺼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범인이 미츠코가 사망한 후 아기를 자궁에서 꺼내기 위해 칼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사망 시점은 오후 4시경으로 추정되며 이는 야스오가 집에 전화를 걸었을 때 아내로부터 응답이 없었던 시점과 일치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끔찍한 증거를 수집했지만 이 외에도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문도 없고 DNA도 없으며 모든 것이 매우 철저하고 신중하게 정리되어 범인의 존재를 나타내는 명확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비정상적으로 깨끗했으며 이는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고 조사에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유일한 단서는 바닥에 뚜렷하게 남아있던 신발 자국이었습니다. 신발 자국은 약 25cm 길이였고 남아있는 세부 사항을 바탕으로 경찰은 범인이 유명 브랜드의 신발을 신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신발 자국이 유망한 단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에는 범인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 추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점점 교착 상태에 빠졌고 경찰은 최선을 다해 모든 방법과 자원을 동원해 단서를 수집했지만 더 이상 진전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작은 단서와 모호한 세부 사항에 기반하여 몇 가지 가설을 세우는 것이었으나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사건 해결이 점점 더 어려워졌고 여러 가지 의문과 아직 답이 없는 불안감만 남겼습니다. 범인이 아직 체포되지 않자 경찰과 많은 사람들은 범인이 피해자의 남편 야스오 쇼야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많은 사람들이 야스오가 사건을 발견한 후 보인 행동이 다소 이상하며 당시 상황에서 일반적인 남편의 반응과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모든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적어도 집안의 상황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스오는 직장복을 갈아입기 위해 침실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으며 이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과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게다가 그의 태도는 아내에게 끔찍한 비극이 발생한 사람에 비해 지나치게 차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그가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조사 끝에 경찰은 야스오 쇼야가 명백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그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현장에 없었습니다. 야스오의 동료들이 그의 알리바이를 증언했으며 그가 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야스오의 행동은 단순히 극도의 충격과 공황 상태에서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사람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야스오 쇼야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확인되자 경찰은 수사를 강도 살인 사건의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미츠코를 살해한 강도가 실패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사 방향도 기대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단서를 찾기 위해 모든 곳을 수색했지만 실제로는 강도 사건에 명확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미츠코의 지갑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고 단지 몇천 엔이 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집안의 귀중품들, 예를 들어 보석, 전자기기 및 기타 값비싼 물건들은 도난당하거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이 사건이 강도 살인 사건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했고 수사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경찰은 끊임없이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4만 명 이상의 경찰을 동원하여 곳곳을 수색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목격자들을 신문하고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으며 진짜 범인을 찾아낼 명확한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오직 하나의 단서만을 발견했으며 그것은 쇼야 가족 아래층에 사는 이웃과 관련된 신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웃의 말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날 그들은 우연히 범인과 마주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아파트 근처에 수상한 외모를 가진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고 기억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세부 사항을 묘사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웃은 그 낯선 사람의 신체적 특징을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의 희미한 인상일 뿐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모습으로 신원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정보가 희미하고 부족하지만 경찰은 이를 기록하고 신중하게 검토했으며 이 정보가 범인을 찾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 단서는 뚜렷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어떤 용의자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이웃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희미한 추측에 그쳤고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끈질긴 수사와 경찰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고야 임산부 살해 사건은 결국 안타까운 결말에 이르렀습니다. 경찰과 수사관들이 최선을 다해 법의학 기술과 최신 수사 기법을 동원해 범인을 추적했지만 추가 진전은 없었습니다. 일본 법에 따라 범죄 기소 기한이 공식적으로 만료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범인의 신원이 밝혀지더라도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 결정은 여론의 실망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의 비통함 속에서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범인이 법망을 벗어나 여전히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가족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의 집단적 악몽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정의에 대한 믿음을 깊이 잃게 만들었고 범인이 처벌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남겼습니다. 비운의 임산부와 태어나지 못한 아기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진실은 일본 범죄 역사에서 영원히 어두운 페이지로 남을 것입니다. 이후 이 사건이 회자될 때마다 사람들은 단지 범인의 비인간적인 잔혹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제공하지 못한 법 시스템의 실패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있어 쇼야 야스오와 그의 어린 아들의 삶은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그와 오랜 세월 함께했던 배우자를 잃는 것은 야스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욱 절망하게 만든 것은 아내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가 행복하게 함께했던 그 집에서 끔찍한 비극을 직접 목격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야스오의 어린 아들은 사건의 모든 진실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그들의 삶은 어두운 분위기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죽음과 비극의 존재는 그 집안의 분위기를 항상 무겁고 무섭도록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야스오는 아들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 또한 깊은 슬픔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긴 밤들,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겪는 외로운 순간들은 모두 그가 지울 수 없는 아픈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후, 야스오는 자신과 아들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사건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일본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스오는 사람들이 항상 동정과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그 환경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매번 신문이나 TV 프로그램에서 사건이 언급될 때마다 그의 마음속 상처는 다시 찢어졌고 슬픈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아들이 그 끔찍한 공간에서 자라기를 원하지 않았고 아들이 과거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새로운 평화를 찾고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야스오는 하와이를 목적지로 선택했습니다. 하와이는 평화로운 풍경과 함께 일본의 소란에서 벗어난 곳으로 야스오는 그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슬픈 기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아들이 치유되고 삶의 기쁨을 되찾을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야스오는 아들에게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두 부자가 어느 정도 상실감을 잊고 과거에 울림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야스오는 그의 마음속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실과 비극은 그의 일부로 남을 것이며 그는 그것을 잊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야스오는 자신의 고인이 된 아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비극이 없었다면 지금 그들의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고 완전했을지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야스오는 남은 인생을 아들을 키우고 강하게 키우는데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나고야 임산부 살해 사건은 일본 역사에서 가장 미해결된 유명 사건 중 하나로 피해자 가족과 사회에 깊은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야스오와 그의 아들은 계속 살아가야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운명적인 날에 일어난 사건으로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린 레이크의 그림자, 49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인의 이야기. 10년 동안 미국 시애틀 북부의 유명한 그린 레이크는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경찰은 무려 49명의 여성 시신을 발견했으며 충격적인 점은 모두 매춘부였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끔찍하게도 각 피해자의 가슴에는 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무자비한 살인마는 누구이며 피해자의 몸에 새겨진 은 범인이 남긴 조롱의 메시지일까요? 지금부터 모든 진실이 밝혀질 예정이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는 8월 여름날 미국의 한 중년 남성 엘스워스가 작은 고무보트를 타고 시애틀 외곽의 그린 레이크에서 여유롭게 노를 저으며 시작됩니다. 처음엔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드문 휴가를 즐기려 했던 엘스워스. 그러나 그는 이 여행이 평생을 따라다닐 악몽으로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분 좋게 보트를 몰던 엘스워스는 호수 한가운데에서 희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투명한 물은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고 호숫가의 숲은 마치 그림처럼 매혹적인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그러나 호수 중앙에 가까워질 무렵 엘스워스는 자신이 노를 젓는 몇 미터 앞에 기이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맑은 물속에서 젊은 여성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는 수면 바로 아래에 있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엘스워스는 그것이 진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마네킹이나 버려진 물건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확인하려는 마음에 그는 막대를 사용해 그 물체를 바위에서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막대가 이상한 물체에 닿는 순간 엘스워스의 고무보트는 균형을 잃고 심하게 흔들리다 전복되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물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엘스워스를 더 공포에 떨게 한 것은 그 마네킹이 무생물이 아닌 한 여성의 시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그 흑인 여성의 시신은 강바닥에 똑바로 서 있었고 그녀의 두 눈은 넓게 떠진 채 그녀가 겪은 부당함을 외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엘스워스의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자신이 발견한 흑인 여성의 시신에서 불과 반미터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시신이 바위 틈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나체 상태의 백인 여성이었으며 그녀의 시신은 바위들 사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공포와 떨림에 사로잡힌 엘스워스는 강둑을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둑에 도착하자마자 엘스워스는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목소리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너무 산만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경찰은 처음엔 회의적으로 받아들였고 엘스워스와 함께 현장으로 돌아가 단 한 명의 경찰관만을 보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강 속으로 들어가 조사를 시작했으나 진실과 마주한 순간 그 역시 평정을 잃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두 젊은 여성의 시신이 기이하게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섬뜩하고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방금 목격한 광경에 충격을 받은 경찰관은 황급히 물 밖으로 올라와 긴급 지원 요청을 무전으로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규모 경찰력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수색 범위를 넓히던 중 그들은 강둑에서 멀지 않은 풀밭에서 세 번째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애틀 수석 법의관 도널드의 법의학 결과에 따르면 3명의 피해자는 모두 교살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극적으로 이들은 모두 매우 젊었으며 각각 16세, 17세, 31세였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세 피해자의 가슴에 모두 G.R. 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는 사실로 이는 범인이 범행 후 남긴 메시지일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세부 사항은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를 소름 끼치게 했으며 이 사건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영원히 새겨질 공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사건 현장을 처리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두 젊은 여성의 시신이 강바닥에서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범인은 피해자의 발을 큰 바위에 피라미드 모양으로 묶은 후 강에 가라앉히는 잔인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모래 부력 때문에 그들의 시신은 위로 당겨져 수면 위에서 보면 마치 물속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증거를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한 끝에 경찰은 3명의 피해자가 모두 같은 범인에 의해 살해되었음을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5개월간 경찰은 그린 리버 근처에서 추가로 6명의 젊은 여성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연속적인 살인 사건은 시애틀 경찰로 하여금 그들이 매우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연쇄 살인범을 상대하고 있다는 섬뜩한 결론에 이르게 했습니다. 더 이상의 범죄를 막지 못한 채 한때 아름다운 관광 명소였던 그린 리버는 죽음과 공포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린 리버 킬러로 불리는 이 범인은 지역 사회에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거의 20년에 걸친 범행으로 이 살인마는 최소 49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매춘부와 가출한 젊은 여성들로 위험한 어두움 속에서 범인의 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범인이 범행을 극도로 치밀하게 저지르고 증거를 능숙히 숨겼기 때문에 경찰은 악명 높은 그린 리버 킬러를 잡기 위한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 직면한 시애틀 경찰청은 긴급히 전례 없는 규모와 자원을 가진 특별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수사팀은 도시 전역에서 선발된 최고의 수사관들로 구성된 정예 부대였습니다.
모든 정보와 자원을 결집하여 이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또한 FBI의 주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살인 사건 해결 전문가인 더글라스와 베테랑 요원 밥, 그리고 연방범죄팀의 여러 경험 많은 조사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수사팀의 책임자는 킹카운티 주요 범죄 수사 책임자이자 결단력과 리더십으로 유명한 라쳇 씨였습니다. 여러 차례 실패 끝에 그들은 대담하지만 위험한 전략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요원을 매춘부로 가장시켜 범인을 유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뱀을 굴 밖으로 유인하는 전략은 게리 리즈웨이라는 남자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여성 요원에게 접근하여 그녀를 그린 리버 근처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여성 요원의 안전을 우려한 수사팀은 즉시 행동에 나섰고 리즈웨이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게리 리즈웨이의 체포는 사건의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린 리버 킬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끔찍한 범죄를 밝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춘부에게 접근한 리즈웨이의 행위만으로는 그를 그린 리버 킬러로 단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들은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두 번의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에서 리즈웨이는 모든 질문에 아무런 거짓 없이 답변하여 수사관들이 기소할 증거를 얻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신문중 경찰은 리즈웨이의 집을 수색하고 그의 타액 샘플을 채취하여 조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의 DNA 기술은 효과적인 비교를 수행하기에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리즈웨이를 유죄로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그는 석방되었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석방되었음에도 게리 리즈웨이는 수사팀의 의심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사팀장 라쳇 씨의 주의 깊은 감시 아래 계속 관찰되었으며 리즈웨이의 모든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석방 후 리즈웨이는 비밀리에 철저히 감시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명단에서 계속 최상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이 조사에 집중하는 동안 피해자 수는 경악스러울 정도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살해된 젊은 여성들의 수는 34명에 이르렀고 이는 미국 전역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잔혹한 살인은 연이어 발생하여 그린 리버 킬러라는 이름을 공포의 상징으로 만들었고 두려움을 곳곳에 퍼뜨렸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살인자의 어두움이 마치 언제든 떨어질 칼날처럼 항상 머리 위에 들이운 듯 극도의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수사팀이 전적으로 조사에 전념했음에도 18개월 동안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많은 유망한 단서가 막다른 길로 끝나면서 조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범인을 찾지 못한 실패는 수사관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었고 특히 수사팀장 라쳇은 공중과 상부의 기대에 끊임없이 직면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의 인내심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과 사회의 비난은 점점 더 가혹해져 수사팀을 조롱과 분노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찰을 무능하다고 비난했으며 수사관들은 추가 살인을 막지 못한 무능한 자들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나 킹카운티 주요 범죄 수사 책임자인 라쳇 씨에게 냉혈한 살인범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은 단순한 직업적 책임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명이었습니다. 2년도 채 되지 않아 라쳇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인정받아 그는 킹카운티 보안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새 직책을 맡은 후에도 라쳇은 오랫동안 추적해온 사건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취임 직후 라쳇은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해 새로운 팀을 구성하고 그린 리버 킬러 사건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초기 조사팀은 DNA 전문가, 법의학 전문가, 여러 숙련된 형사를 포함한 단 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곧 팀의 규모는 30명 이상으로 확대되어 보다 강력하고 전문적인 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수집된 모든 증거를 다시 조사하며 부검 기록부터 법의학 샘플까지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여러 중요한 샘플이 현대식 실험실로 보내져 초기 조사에서는 불가능했던 첨단 DNA 기술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라쳇 씨는 지난 10년 동안의 주요 용의자였던 게리 리즈웨이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게리 리즈웨이는 시애틀 남부의 한 중산층 커뮤니티에서 아내와 사랑하는 개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 제대 후 리즈웨이는 렌튼의 한 트럭 공장에서 페인터로 일했으며 주중 내내 야간 근무를 자주 해야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이웃들은 리즈웨이를 호감가고 친근한 사람으로 묘사했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리즈웨이는 아들도 있었고 증언에 따르면 그는 아이를 매우 아끼는 헌신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주말이면 이웃들은 종종 그가 정원을 가꾸거나 마당에서 수리를 하며 바쁘게 지내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는 그린 리버 킬러라는 이름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평범하고 친근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리즈웨이의 직장 동료들의 통찰력은 수사관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리즈웨이가 다소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묘사했습니다. 동료들은 리즈웨이를 그의 이름의 이니셜을 딴지 R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특히 리즈웨이는 이 별명을 좋아하며 들을 때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수사관들의 흥미를 자극했는데 이 리즈웨이의 이니셜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린 리버 사건의 첫 번째 피해자들이 발견된 장소의 이름과도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은 살인범이 피해자들의 시신에 남긴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라쳇은 이전에 간과되었을지도 모르는 단서들을 찾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과 증거를 검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라는 별명의 우연한 일치부터 리즈웨이의 특이한 성격까지 작은 정보 하나하나가 수사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DNA 기술의 발전으로 경찰은 마침내 게리 리즈웨이의 타액 샘플을 테스트하여 피해자들의 시신에서 발견된 체액과 비교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결과는 리즈웨이의 DNA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흔적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게리 리즈웨이가 그린 리버 킬러였으며 경찰은 그를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11월 30일, 리즈웨이는 평소처럼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고 맥주를 꺼내 하루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집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이 갑자기 그를 급습하여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후 게리 리즈웨이는 모든 범죄를 완강히 부인하며 경찰과 2년 넘게 대치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그에게 유죄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리즈웨이가 자백하고 매장지를 공개하며 증거 수집에 협조하면 법정은 그의 형량을 감경의 사형 대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리즈웨이는 마침내 자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월 18일 워싱턴 킹 카운티 고등법원은 리즈웨이에게 48회의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그의 사건에 적용 가능한 최대 형량으로 그런 잔혹한 범죄에 대해 쉽게 내려질 수 있는 사형을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게리 리즈웨이는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과 비난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듯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리즈웨이는 몇 방울의 눈물을 흘리며 약한 태도로나마 뒤늦은 후회를 표현했습니다.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를 얻었을 때도 리즈웨이는 명백한 증거 앞에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수용하고 자신이 저지른 잔혹한 행위에 대해 후회를 표했습니다. 리즈웨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사과했는데 이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었지만 그의 범죄의 그림자 속에서 미약한 빛으로 여겨졌습니다. 재판 후 동기에 대한 질문에 리즈웨이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의 주요 원인이 여성을 향한 증오심이었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이 맹목적인 증오는 리즈웨이를 평범한 남성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 중 한 명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게리 리즈웨이는 1949년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복잡하고 문제 많은 가정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어머니가 지배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자주 남편과 격렬한 다툼과 폭력적인 갈등을 벌였다고 묘사했습니다. 리즈웨이는 이러한 긴장되고 폭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불안정한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의 심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16세가 되었을 때 리즈웨이는 왜곡된 정신의 첫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는 6세 남자아이를 숲으로 유인하여 간을 칼로 찌르고 사람을 죽이는 느낌이 어떤지 알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공격에서 살아남았지만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범죄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리즈웨이는 군 복무 중에 오랜 연인이었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군 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의 미소 대신 이혼 서류를 마주했습니다. 리즈웨이가 해외에 있는 동안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의 화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혼을 고집했습니다. 약 1년간의 고통스러운 갈등 끝에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1월 14일에 이혼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리즈웨이는 전철을 비열한 매춘부라고 욕하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리즈웨이는 낯선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피해자 대부분은 매춘부, 마약 중독자, 가출 청소년 또는 거리에서 사는 노숙 여성들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리즈웨이는 특히 매춘부에 대해 냉정하고 감정 없는 증언을 통해 여성을 경멸하는 태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리즈웨이는 나는 매춘부를 피해자로 선택한 이유가 그들을 증오했기 때문이다.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주목받지 않을 쉬운 표적이었다. 나는 그들이 즉시 실종 신고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고 인정했습니다. 40명이 넘는 확인된 피해자 중 18명은 18세 미만이었고 12명은 18세에서 20세 사이였습니다. 리즈웨이의 냉혈한 비인간적 본성은 그를 역사상 가장 잔혹한 연쇄 살인범 중 한 명으로 만들었으며 피해자 가족과 지역 사회에 잊을 수 없는 고통을 남겼습니다. 게리 리즈웨이는 자신의 만행을 저지르며 피해자들과 관계를 맺은 뒤 냉혹하게 목 졸라 살해하는 방식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의 왜곡된 정신 속에서 이 행위는 그가 영원히 피해자를 소유한 느낌을 줄 수 있었으며 그들이 결코 떠날 수 없게 했습니다. 리즈웨이는 심지어 종종 매장지를 찾아가 자신을 영혼의 기사로 상상하며 빼앗은 생명을 곱씹곤 했습니다. 거의 20년에 걸친 연쇄 살인 행각 동안 리즈웨이는 최소 49명을 살해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석방 없는 48회의 연속 종신형을 선고받아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유죄 협상을 통해 리즈웨이는 사형을 면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중에게는 여전히 큰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49명의 희생자라는 숫자가 과연 진실일까요? 심지어 리즈웨이 본인조차 자신이 몇 명을 살해했는지 명확히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49구의 시신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그의 모호하고 섬뜩한 자백에서 나온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각 이름과 운명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고통과 비극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49라는 숫자는 경찰이 그의 단편적인 기억에서 모아낸 조각들로 만들어진 것으로 여전히 많은 공백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땅속 어딘가의 침묵 속에 묻힌 더 많은 시신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가 한때 자주 다녔던 장소들은 이제 이름 없는 무덤으로 간주되며 그의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영원히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각 수색 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처럼 느껴집니다. 비, 햇빛, 그리고 날씨가 모든 흔적을 점차 지우면서 추가적인 단서를 찾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이 시신들이 결코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많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실종은 이미 끝없는 악몽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매장지나 사망 원인을 결코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갈등하며 남아있고
진실을 유일하게 아는 살인자는 이 비밀을 자신의 마지막 무기로 간직하려는 듯 냉담하게 침묵을 지킵니다.